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이전에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이 모든 게 전 남편 때문이긴 하죠. 이혼하고 벌써 4년 정도 흐른 것 같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무렵부터 꽤 잘 살게 됐어요. 아빠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장사수완이라고 하나요? 꽤 능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 없이 자랐고 반 친구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성격 좋은 아이로 통했죠. 공부도 중상위권에는 들었기 때문에 별로 힘든 기억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급작스러운 심장 문제라고 했는데 긴급 수술을 받은 엄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와 저는 너무 갑자기 닥친 일에 충격이 컸어요. 막 대학에 입학해서 그저 행복할 날들만 꿈꾸던 저는 어쩔 줄 몰랐고 이런 비극이 제게 닥쳤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의 속사정을 알게 됐죠. 그건 바로 엄마가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숙이 걔가 애경이한테서 돈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영미돈까지 다 끌어서 해외로 가버린 거잖아. 애경이가 미숙이를 좀 좋아했어. 재산 물려준다는 말에 딸님이 시집갈 때 성대하게 해주려고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다 들고 튈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영미도 틀어놓았댄다. 아니 걔가 그런 식으로 친구들 배신할 줄 꿈에도 몰랐지. 엄마 장례식에서 조심조심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엄마 친구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혼자 숨어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집이 저 하나 결혼 못 시킬 것도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해주고 싶으셨을까? 그 엄마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저도 아빠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지만 사식구제가 끝난 후 아빠는 정신을 차리시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엄마는 착하게 살다 갔으니 좋은 데 갔을 거다. 우리가 기운내서 씩씩하게 살아야 네 엄마가 저 하늘에서도 걱정 없이 지낼 거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 다 털어버리자. 떼먹은 돈 같은 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야. 상대는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속 끓인다고 바뀌는 거 있어? 엄마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다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그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아빠는 제가 엄마 친구분을 원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엄마 돈을 사기친 사람에게 분노가 생겼고 매일 그 일을 곱씹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걱정되신 아빠가 먼저 털고 일어나기로 결심하신 거죠. 아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에게는 엄마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와 슬픔이었지만 그렇다고 엄마 친구를 계속 원망하며 제 삶을 망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일로 한 가지 다짐하게 된 게 있었는데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남들 보기에도 쉽게 무시받지 않을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거고 저를 선뜻 속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도 다니며 여러 자격증도 땄고 남들보다 먼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죠. 그것도 9급이 아닌 7급으로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1년은 적당히 공부하고 놀기도 하면서 지내고
나중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적당한 직장을 찾으려고 했었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웬만한 자격증도 척척 따면서 장학금도 받고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한다고 하니 아빠 친구들은 아빠만 보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윤지 아빠는 윤지 보면 잘 만나겠어. 어떻게 저렇게 똑 부러지는 딸을 낳았대? 우리 애들도 저렇게 제 할 일 알아서 하고 뭐라도 준비하면 좀 좋아. 아직도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 원. 으이, 이 사람아. 다들 재능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뭘 그래? 물론 우리 딸이 좀 잘나긴 했지. 라며 아빠도 좋아서 싱글벙글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부쩍 늙으신 아빠가 저를 보실 때마다 자랑스럽게 웃는 얼굴을 보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빠는 신이 나셔서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서비스를 주시며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장학금도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 딸 진짜 잘했죠?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러시는 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저렇게 다 집어주다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잔뜩 끼워주면 뭐가 남아.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시험 합격한 애들도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무슨 소리냐? 딴 애들이 어려운 시험 합격한 게 뭐? 그런다고 네가 붙은 게 쉬운 게 되냐? 너도 아무나 되는 시험 본 거 아니잖아. 네가 어떤 심정으로 공부했을지 아빠는 상상도 안 간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마음 많이 쓰고 이렇게 좋은 결과 냈다고 막 알려야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이 정도 퍼준다고 손해보고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냐? 라며 아주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아빠는 동네 재래시장 안에서 제일 큰 마트를 운영하셨는데 비록 동네 장사였지만 아빠는 꽤나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런 아빠였으니 손해볼 일은 안 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이 퍼주니 살짝 걱정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아빠가 기쁘시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괜히 울컥했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마트 일을 거들기도 했어요. 돈도 쓰지 않고 쏠쏠하게 모았고요. 다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명품을 사는 재미에 산다고 했는데 저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흐뭇해했죠. 그러다가 아빠 생신이나 명절 때에는 제가 크게 한턱 쏘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났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윤지야, 이제 너도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살아. 아빠한테만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응? 걱정 마, 아빠. 아직은 내가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 남자 만날 때 되면 만나겠지. 그때 되면 아빠가 나한테 돈 써달라고 해도 내 남친한테 돈 쓰느라 바쁠걸. 그러니까 내가 해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해주는 대로 받으라고. 원, 녀석.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저의 결혼을 바라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라서 그때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저는 어느 대학으로 1년간 파견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학원 조교였는데 썩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늘 지적당하고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죠. 보니까 정신이 따로 가 있는 것 같길래 한 번은 제가 먼저 조교실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며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나 슬쩍 보았죠. 그랬더니 그 바쁜 중에 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게 떠올라 어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은근슬쩍 남편이 할 일을 도와주었고 지적당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달 흘렀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자기가 정말 용기 내서 말한 거라고 물러서지 않길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 정말 박윤주님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7급에 파견까지 나오시고 자격증 준비하는 저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지금 하는 대학원 공부는 계속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남편의 부러움 섞인 말은 못 들은 척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제가 계속할 공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한계가 느껴져서요. 그래서 지금 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도 제가 교수 될 거 아니면 돈 잘 버는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저 그런 회사 갈 바에는 그냥 학교에 있으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니까요. 사실 저도 일반 회사보다는 좀 남다른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물론 대학원 공부하면서 따로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저도 당당히 돈 잘 버는 사회인이죠. 지금 저게 월급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도 못하지만요. 그렇게 자기 미래의 꿈에 부풀어 말하는 모습에 저의 과거가 겹치기도 했고 자꾸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남편한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 번뿐이라던 만남은 2번, 3번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던 것 뿐이었는데 취향이 비슷한 데도 있어서였는지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잘 맞는다고 멋대로 생각해버리게 됐어요. 당시 저의 상사가 휴일이고 뭐고 시간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서 데이트 중에도 일 때문에 연락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태도를 싹 바꿔서 일처리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더라고요. 윤지, 너는 일할 때는 완전 딴 사람 같아. 자기 일에 열정적인 모습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얼른 합격해서 너랑 어깨 나란히 하고 당당히 일하고 싶고 그러네. 지금도 당당해. 조교는 뭐 아무나 뽑아줘. 지금 하는 일도 대단한 거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마. 그리고 영민 씨 곧 시험 붙을 거잖아. 그러면 더 잘 나갈 거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분간 2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어때? 나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해져서 윤지 너랑 만나고 싶다고. 그래, 우리 만나는 거 방해되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영민 씨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 2주 아니고 3주도 좋고 한 달도 좋으니까 편하게 해. 고마워. 이런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이해해주니 정말 마음 편하다.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영민 씨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파견 기간이 끝나 제가 있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남편이 혼자 일을 하며 공부하는 게 걱정이 돼서 남편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뽑아서 모의 테스트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험에 떨어졌고 저도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아빠는 제가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대학 조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혼자 방에서 문자 보내며 킥킥대기도 하고 전과 다르게 한껏 꾸미고 나가기도 하니 눈치를 채실 수밖에요. 저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남편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가 꽤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 가만히 계셨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니 하루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지야, 나는 말이다. 네가 좀 더 기반이 탄탄한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구나. 물론 사람을 지금 모습만 갖고 평가하는 거 안 좋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고 그간 네가 그 영민이라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어. 시험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붙겠지.
하지만 나는 네가 늘 더 맞춰줘야 하고 지켜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안 좋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냐? 그러니 아빠가 한 말 흘려듣지 말고 잘 좀 생각해다오. 제가 남친한테 시간 맞춰서 계획표 바꾸고 숙제도 해주고 가끔 영양제까지 챙겨주는 걸 보셨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아빠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대학 때 공부한다고 고생했던 게 자꾸 겹쳐 보여서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아. 지금은 옆에 있어주고 싶은 게 맞는데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알았다. 지금까지 윤진이가 잘해온 거 안다. 그냥 아빠가 노파심에서 말했다고 생각해라. 아빠도 네 뜻이 어떤지 알았으니 더는 말 안 하마. 그러면서도 한숨을 푹 쉬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빠 말대로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야겠다고 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이 좋아서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쭈뼛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하더군요. 반지 케이스 하나를 꺼내면서요. 윤지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 지금 내가 시험도 떨어졌고 너보다 별 볼 일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근데 나 너 없이 진짜 못 살 것 같아. 내가 꼭 시험도 붙고 너 평생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응?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바로 얼마 전 아빠한테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그런 낌새라도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별다른 눈치를 못 챘던 저는 꽤 당황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나 진짜 너한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결혼하자. 응?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보다 잘 벌지 못해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내 미래는 별리사잖아. 나 시험 정말 붙을 자신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영민씨, 나 영민씨 별리사 될 거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그럼 왜 주저하는데? 사실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 갑작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영민씨가 매일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시간 얼마나 주면 돼? 일주일? 2주일? 그 이상은 안 돼. 영민씨, 일단 시간을 좀 갖자. 영민씨 공부해야 하잖아. 매일 나한테 이런다고 공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답해줘. 나를 위해서라도 꼭, 응? 저는 별 수 없이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제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 올 때까지 공부만 하라고요. 알겠다고 한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람 참 짜증나게 하는 건데 당시 저는 정말 뭐가 쉬웠었는지 사람이 짠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짠하고 안 됐다는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남편한테 항복하고 말았어요. 결혼하자고 말한 거죠. 남편은 신이 나서 저한테 바로 달려왔고 그날 저희 집까지 억지로 와서 아빠한테 인사도 했어요. 아빠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고 그닥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제 선택이니 잘 살기를 바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두르는 바람에 저도 바로 돌아오는 주말에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했죠. 남편은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산 지 꽤 됐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외로워한다고 혼자 나와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인간은 혼자 살 능력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그걸 아주 효자로 포장을 잘했던 거죠. 아무튼 저희는 빠르게 인사를 마치고 조촐하게 모여 식사를 했어요. 상견례 얘기는 한데 거창하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였죠. 한마디로 자기들 돈 많이 쓰기 싫다는 거였는데 저나 아빠는 그런 속내는 전혀 몰랐고요. 시어머니는 저나 아빠를 살짝 한 수 아래로 보는 듯 굴었는데 자기 아들이 아직 제대로 취직을 못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려니 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아빠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뭐 나는 윤지 너만 괜찮다면야 뭐라고 안 하겠다만 나중에 결혼하고 힘든 일 있으면 아빠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다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아빠는 저한테서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고 저와 남편은 얼마 안 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조교도 그만두고 온전히 변리사 시험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지방으로 2박 3일 잠깐 다녀온 게 다였어요. 저도 막연히 결혼식은 근사한 곳에서 하고 신혼여행도 해외 휴양지로 길게 갔다 올 거라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 사정상 제 입장만 고집할 수 없어 다 포기했죠.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둘이 잘 살면 그런 것 좀 괜찮다며 스스로를 토닥거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하는 데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되도록 조용하려고 애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옷이랑 가방에 구두도 각자 색깔 맞춰서 다 준비해줬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영민이 마음이 편하겠어? 물론 곧 시험에 붙을 거긴 하다만 그래도 영민이가 직접 뭔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없겠니? 이왕이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영민이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고민을 했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해주기로 했어요. 본사에서 나와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교육시켜줄 테고 영민 씨는 사장 이름만 걸고 출퇴근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카페를 해주면 하겠냐는 말에 남편은 꽤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신이 났고요. 제가 카페 계약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이 카페 사장 됐다고 떠들고 다녀서 좀 곤란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됐고 시어머니는 카페로 자기 친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그 많은 손님들한테 전부 서비스로 음료와 디저트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다 매상에 들어가야 하고 본사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 영민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겠어. 마누라가 준 돈 갖고 눈치 보여서 되겠어?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아껴 써야 하고. 영민아,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쓰면서 공부해. 그 말이 은근 신경을 건드렸지만 좋은 날 싫은 말하면 뭐하나 싶어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시중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매출은 제 돈으로 다 채워 넣어야 했고요. 카페가 오픈하고 한두 달은 프랜차이즈 이름도 있고 해서 손님들도 꽤 있었는데 점차 손님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들러보면 다른 카페들보다 손님이 확실히 적었어요. 저는 제 일이 있어서 나설 수 없었고 그럴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남편은 태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손님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한 1년 버텼는데요. 남편이 카페에서 용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시간만 뺏긴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사업다운 사업해서 돈 펑펑 쓰던데 난 동네에서 저가커피나 팔고 있으니 어디 나가서도 폼이 안 나고 내 친구가 그럴 거면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던데 정말 그래 버릴까? 영민씨 사업해본 적도 없잖아. 지금 카페는 영민씨가 용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관리 편하라고 일부러 그걸로 한 거고 영민씨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돈이 안 나오잖아. 돈이. 그 중요한 돈이. 진짜 친구 회사나 가버릴까 보다. 영민씨 공부 안 해? 공부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공부하는 동안만 힘들지 말라고. 그 카페 영민씨 사장으로 해준 거라고. 근데 카페 안 된다고 친구 회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공부는 어떡하려고? 그 친구가 나라면 꽤 좋은 자리 맡길 수 있다잖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관둬도 되지 않아? 이제 와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항상 적은 점수차로 시험 떨어지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돈은 써야 되는데 남들처럼 하고 다닐 수 없으니 답답하고. 나도 일하면서 돈 좀 팍팍 벌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남편은 출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사원다운 양복이 없다고 바로 백화점에 갔어요. 저는 카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남편은 제 카드로 새 옷에 구두에 벨트, 지갑까지 싹 새 걸로 맞춰서 사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걸로 기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지쳐서 성격도 자꾸 삐뚤어지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고 저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어요.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나 때려쳤어. 그 자식 아주 웃기네. 아니 이름만 팀장이지 이건 뭐 나를 신입 직원보다도 못한 일만 시키려 들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웃겨? 게다가 돈도 생각보다 적어. 아니 내 나이에 팀장이면 연봉도 그에 응당하게 해줘야지. 아주 친구라고 지 멋대로 부려먹으려 들어. 됐어. 나 안 나가. 저는 기운이 빠졌어요. 이제는 남편이 제 길을 찾아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러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실망한 제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화를 내기만 하더군요. 제가 며칠 후 대충 알아봤더니 남편 친구는 남편이 대학원도 나오고 그동안 사회생활도 좀 했으려니 하고 팀장으로 고용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일을 잘 못하고 자꾸 떠넘기니 좀 답답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이제껏 공부만 한다고 집에 있던 사람인데 회사에서 팀으로 일하는 게 서툴렀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친구 욕만 하며 화를 냈어요. 두고 봐. 이렇게 된 거 내가 별리사 딱 붙어서 그 자식 코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어디 나중에 지가 내 신세 안 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카페는 다시 좀 들여다볼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도 되겠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카페가 중요해. 진짜. 어쨌든 내가 네가 주는 용돈 갖고는 모자라잖아. 바쁘지만 출퇴근 들여다보는 건 해봐야지 뭐. 사실 남편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매니저가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제가 월급 더 주면서 붙들고 있는 거였고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조금씩 지쳐갔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한테 불편하게 군다고 저한테 화만 냈지만요. 그러더니 카페 안 되는 게 매니저 탓이라고 대판 싸웠더라고요. 결국 매니저는 관뒀고 저는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돼서 자기 편 안 들어준다며 막 화를 내고는 그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고 저는 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고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제 처지가 서글퍼졌어요.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까지 저를 괴롭혔고요. 네가 7급 공무원이라고 우리 영민이 기죽이니까 애가 일이 안 풀린 거 아니겠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는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카페에서 자기 손님들 공짜로 다 퍼먹여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뇨. 1년 반 동안 제가 희생한 건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는 원망만 남았더라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게 육체적 부담까지 되어 당분간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저를 들들 볶았어요. 그깟 일 좀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휴직까지 하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내가 이 꼴 보자고 며느리를 들였나?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한다며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고 가버렸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주말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있는데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랑 어머니가 상견례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이제 상견례 시작했으니까 아직 좀 있을 거야. 친구가 하도 난리를 쳐서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제가 본 건 진짜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거기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본 거죠. 저는 너무 놀라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그런 저를 알아본 남편이 나오더니 막 끌어내더라고요. 그걸 막은 게 친구였고요. 친구인 걸 알아본 남편은 황당했고 저를 거기에 두고 쌩하니 예약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점차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저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인 거였어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빠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좀 미루라고 했던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같이 집에 왔어요. 예, 내가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영민이 일 안 된다고 한 거 그냥 한 말 아니다. 내가 진짜 용한 데에 다녀왔는데 너랑 영민이가 그렇게 안 맞는단다. 네가 영민이한테 아주 나쁘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놈이가 어디 있겠니? 영민이도 너한테 질렸다 그러고. 솔직히 니들 1년 반 산 거 그게 뭐 산 거니? 더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 그냥 잠깐 불장난했다 치고 여기서 그만하자. 나도 살갑고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우리 영민이 앞길 펴줄 며느리 드리고 싶구나. 우리 영민이가 공부하다 지쳐서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너 같은 애 좋다고 결혼한다 난리친 거지. 사실 니네 집 뭐 볼 게 있어? 시장에서 슈퍼하는 집 딸. 우리 영민이 아버지는 그래도 중학교 교사였어.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집안인지 알겠어?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이제 갈라서자. 알았지? 영민 씨도 그러길 원해? 그런 거야? 그때까지 자기 엄마 뒤에 숨어있던 남편은 그제야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되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몸이 안 좋은 데다 뜻밖의 뒤통수까지 맞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제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빠한테 바로 갈 수 없어서 호텔에 짐을 풀고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다 이야기하라는 아빠 말이 그제야 떠올랐고, 저는 하루를 호텔에서 지낸 후 다음날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 전화부터 해서 카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하고, 계약을 제가 했으니 남편이 와도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일단 좀 쉬어라. 사람이 몸이 추슬러져야 마음도 추슬러지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아빠는 제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이고 재우시고는 제가 잠이 든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전부 결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아무튼 제가 쉬는 사이에 일은 진행이 되었고, 몇 주 후에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전화 한 통도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희 집 근처에서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집까지 찾아오지 못한 건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야? 결혼 사기 고소장이라니. 무슨 결혼 사기야?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래? 그러며 저한테 맞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길래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 돌아가라고 차갑게 지르고 돌아왔죠. 그리고 아빠한테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아빠는 카페에 들어왔던 매니저가 아빠 가게의 알바였다고 하셨어요. 카페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라고 하셨대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그놈이 영 못 믿어서였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엄마부터 너한테 자기 자식 돈 편하게 쓸 수 있는 일 찾아달라고 했잖냐. 그때부터 감이 왔다. 아빠가 이래봬도 시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네 결혼 반대하고 싶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놈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딸 행복을 뺏는 거잖냐. 근데 너한테 돈 타갈 거 다 타가면서 카페까지 얻어내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건물에 카페 내라고 한 거야. 네, 지금껏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카페가 있던 건물은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거였어요. 한평생 착실하게 살아오신 아빠는 돈 버는 능력도 있었고 그걸 어느 정도 불릴 줄도 아셨거든요. 아무튼 매니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전부 다 기록해 놓았고 남편과 싸우고 카페에 나간 후에도 두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전부 아빠가 알고 있었다고 해요. 네가 집으로 안 오고 계속 호텔에 있었으면 아빠가 찾으러 가려고 했다. 내가 말했잖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한 건 그놈을 더 알아보자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상습인 것 같아.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 때도 직장 다니던 여자한테 저랑 비슷하게 돈을 갈취해 먹고 배신 때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급해져서 저를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윤지야, 있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이러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 그래, 세아가. 이제 1년 반 살아놓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저기요, 먼저 저보고 나가라고 한 건 할머니잖아요. 이보세요, 김영민 씨. 저랑 안 산다고 했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잠깐 살아본 걸로 끝낸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당신들 사기 결혼이라는 게 증명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 알고 막 나가다가 우리한테 증거 다 있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그동안 댁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참, 내가 호구처럼 댁들 퍼줬던 거 증거 다 있고 결혼식 사진에 반지에 전부 다 미리 증거로 빼놓은 거 알고 돌변한 거잖아.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얄팍해? 제가 차갑게 뿌리치며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안 돼. 이대로 가면 나 어떡하라고. 안 된다고. 나 윤지 너 처음 볼 때부터 좋았고 지금도 그래. 내가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래, 세아가. 우리 영민이 진심을 네가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야 되겠니? 우리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해보자.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아빠가 뒤에서 물바가지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셔서는 두 사람 위에 그물을 확 퍼부었어요. 이 미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말이야. 우리 마누라 사기꾼 때문에 잃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야.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한 것들이 어디서 뭐가 어째? 내 마누라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 딸 만나는 놈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겠다 마음 먹었거든. 그러니까 어디 날 상대로 고소를 하든 뭘 해봐. 해보라고. 근데 말이야, 니네 비싼 변호사 쓸 돈도 없잖아? 내가 이미 네 놈이 다시 결혼하라는 여잣집에도 증거자료 다 보내놨어. 그쪽에서도 너 사기로 고소한대. 그러니까 우리 딸 괴롭히지 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하라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빠한테 싹싹 빌었어요. 아우, 어르신,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빴어요. 그러니 저희 모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아니면 경찰 부른다. 아빠가 호령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에 홀딱 젖은 채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을 갔고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집 근처에 와서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와 다시 결혼하려던 여자집 고소로 결국 사기죄로 철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징역 6개월과 8개월씩 선고받았는데요. 얼마 전 둘 다 나와서 지방 어디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네요.
저는 일하며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요. 솔직히 결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충격이 너무 컸어서요. 아빠와 오순도순 살며 제 일에 충실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경을 맞은 여성이에요. 이혼을 한 건 아니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는 파혼이 맞겠네요. 신혼여행에서 싸운 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파혼의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서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선을 넘었더라고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껏 시간을 내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킨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2년 전 가을, 얘랑과 제가 처음 사귀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혹시 같이 있냐고 묻는 전화였죠. 그런데 그 후로도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모르겠다. 앞으로는 그냥 너한테 하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성민 씨한테 어머님 전화 좀 잘 받으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셨고 업무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할 거 없이 어머님 전화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폭발해버렸고 결국 얘랑과 말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발 어머님 전화 좀 받아. 자기가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하시잖아. 귀찮으니까 그러지. 너도 전화 받아보면 알잖아. 툭 하면 별일도 없는데 전화하는 거.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싫어해. 그럼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매번 자기 엄마 전화 때문에 시달려야 하냐고. 어제도 업무가 밀려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선 30분 넘게 통화를 하셨어. 중간에 일 때문에 통화 못한다는 말을 5번이나 했는데도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전화도 안 끊고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그뿐인 줄 알아?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뭘 하시는 줄 알아? 지금 홈쇼핑 채널에 마음에 드는 속옷이 나왔는데 어떤 색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TV를 컵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잠 다 깨워놓고선 다시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고 안 사시겠다나? 그런 걸 왜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냐고. 우리 엄마도 나 출근 전날엔 잠 깨울까봐 일부러 10시 넘어선 전화도 안 하시는데 자기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100번은 참다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얘랑은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야, 근데 너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 엄마라고 네가 편해서 그러시겠냐?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하니까 일부러 더 자주 연락도 하시고 친해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색을 할 일이냐고. 암튼 네가 싫다니까 내가 얘기는 할게. 얘랑의 말에 저 역시 기분이 상했지만 여기서 받아쳤다간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잦은 전화를 멈추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얘랑이 어머님께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일이 한 번에 해결된 걸 보니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이 뒤에서는 엄청난 오해가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신 채 인터폰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전화 하나 받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가 여기까지 귀찮아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구나. 선물이라는 게 마음이 담겨 있어야 선물인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가져오는 게 어디 선물이겠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렴. 어머님, 성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됐다. 나도 나 귀찮아하는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길게 말할 거 없이 그거 들고 돌아가.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가지고 갔던 선물꾸러미를 고스란히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얘랑한테 전화를 했죠. 자기 도대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야? 뭐라 그러긴 네 말대로 그대로 전했지. 우리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전하면 어떡해. 최소한 전후 사정은 제대로 알렸어야지. 그러자 얘랑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랑 엄마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풀면 안 되냐? 왜 날 중간에 끼워놓고 괴롭혀? 그러게, 애초에 나처럼 전화 안 받았으면 될걸. 그 전화는 뭐하러 받아서 이 난리야? 아, 몰라. 암튼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자기 진짜 웃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지 기억 안 나?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니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지만 난 상황이 다르잖아. 어떻게 내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겠냐고.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면 자기는 전화 안 받고 피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냐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과 함께 예비시댁에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마음이 풀어지신 건 다행인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있었던 일이 내심 걸리기는 했는지 전화를 할 때마다 이 말을 붙이곤 했어요.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하지만 어떤 강큰 여자가 시어머니들 분한테 내 방해돼요 라고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곤 했죠.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바쁘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역시나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어머님의 간섭은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럼 기껏 거기까지 가서 밥 대신 우동 하나씩 먹은 거니? 얘는 정말 우동은 순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걸로 끼니가 되겠어? 우동이 어때서요? 한 끼로 충분하죠. 그리고 다카마스는 원래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우동 투어까지 할 정도로 다양한 우동들이 많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니? 영양가가 없으니 하는 말이지. 난 이 날이 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살면서도 애들한테 라면이니 국수 같은 거 잘 안 먹이고 키웠다. 어쩔 수 없이 먹일 때도 고기랑 채소 듬뿍 넣어서 영양 밸런스 맞춰가며 먹였지. 그냥 대충 안 먹여 키웠어. 일본까지 가서 고작 그런 거나 먹이고? 너 결혼해서도 우리 성민이 그렇게 먹을 거 아니지? 나 그럼 정말 속상해. 얘랑가 떠난 2박 3일 일본 여행 동안 어머님은 총 12번의 전화와 33번의 톡을 보내셨어요. 거기다 이동 장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셔서 얘랑과 저는 인증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영양분 따져가며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식비로 엄청 깨지고 말이죠. 우리 둘이 여행을 온 건지 어머님을 모시고 셋이서 온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러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얘랑이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엄마 아바타야? 왜 우리 여행에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건데? 난 아주 엄마가 여행에 따라왔는 줄 알았어. 엄마한테 보내는 사진 찍느라 정작 우리는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엄마랑 얘랑 둘이 가. 둘이 가서 전화통화하고 문자하고 할 거 없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라고. 아들도 참, 내가 달래 그러니? 니들이 안심이 안 돼서 그러지.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단 말이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엄마 서운해? 아, 몰라. 암튼 난 이런 식으로는 여행 못 다니니까 앞으로 나 여행 갈 땐 연락하지 마. 하, 나는 자기 만나고 지금까지 매일 당하고 사는데 자기는 고작 2박 3일을 못 버텨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죠. 그렇게 2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얘랑과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예비 시어머니와 더 많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작 저희 엄마와도 그렇게는 통화를 안 하는데 말이죠.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님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전화도 문자도 자주 하는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형 시어머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어머님한테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야, 그러고 보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뭐니? 내일 모레가 아버님 제사더라고. 요즘 내 정신이 이렇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곧 우리 집 식구 될 텐데 슬슬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따로 자리 마련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번 제사 때 와서 얼굴 도장 찍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럼 퇴근길에 성민 씨 만나서 같이 갈게요. 그러자 몇 초간 묘하게 기분 나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정원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냈을 때는 널 제사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 모르겠니?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란 말 뜻 정말 모르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면 뭘 해야 하겠니? 제사 음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넌 딴 때는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이럴 때 매번 모르는 척 하더라. 암튼 모레 아침 10시까지 집으로 와라. 같이 장 보고 재료 손질해서 6시 전까지는 음식 끝내놔야 하니까. 손님도 오시는데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천지다. 네가 쓸 앞치마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어머님은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 예비시댁 제사 음식까지 만들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0년차 직장 상사한테 물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윤대리,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네? 이변이 없는 한 그럴 생각인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윤대리 시집살이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시어머니인데 식 올린 후에는 말이 뭐 하겠어? 내가 결혼 앞둔 사람한테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나 같으면 그런 집이라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내가 예언 하나 해볼까? 제삿날 자기 시누이는 제사에 안 오거나 제사 음식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올걸? 그나마다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심부름까지 자기 시킬 거야. 당연히 설거지도 자기 몫이고. 에이, 설마요. 자기 할아버지 제사인데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 자리 보니까 시누이도 대충 감이 온다. 그때까지만 해도 팀장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는데 당일날 예비시댁에 가보니 팀장님 말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는 월차까지 내고 일을 하러 갔는데 정작 그 집 손녀딸인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는 언제 온대요? 누구? 우리 성은이? 성은이야 이따 제사 시작하기 전에 오겠지? 근데 성은이는 왜? 순간 헛웃음이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너 설마 내 딸은 일 안 시키고 너만 부려먹는다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니? 예, 우리 성은이는 시집가기 전까지 매년 놔두어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네가 좀 더 일찍 우리 집에 시집 왔더라면 다 네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내 딸 안 시키고 너만 시키는 게 억울해? 얘, 너 심부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럼 벌 받아. 화를 낼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빠뜨린 거 사러 근처 마트에 다녀오신다면서 나가셨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채소를 다듬어 놓으라고 하셨고요. 마트에 가신다던 어머님은 1시간쯤 지나서야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장을 보고 오신 어머님 손에 들린 건 당면 한 봉지뿐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신 사이 과일도 씻어놓고 채소도 몽땅 씻어서 손질해 놓았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내내 뚱한 표정으로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제사 음식도 손에 익지 않아 힘든데 거기다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힘들게 일하고 눈치까지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못 온다고 할 걸 그랬다 생각할 즈음 퇴근한 예랑이 왔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얼굴을 잔뜩 굳히고 계시던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사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어요. 아들 왔어?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고추전도 따로 부쳐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그런데 예랑이 대답도 않고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아댔어요. 엄마, 성훈이는? 성훈이? 이따 박서방이랑 같이 올 거야. 근데 성훈이는 왜 찾아? 그러자 예랑이 인상을 팍 쓰며 성질을 냈어요. 왜긴 제삿날인데 회사도 안 다니는 기집애가 일찍 와서 음식을 해야지. 지가 왜 밤늦게 와? 일찍 오면 뭐해? 일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랑 정원이 둘이서 하면 충분해. 벌써 음식 다 끝내고 이제 막 쉬려던 참인걸. 엄마, 나 정원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일 하라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정말 이상해. 왜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정원이가 음식을 해야 돼? 할아버지가 예뻐했던 건 성훈이잖아. 걔 대학 합격했을 때 유럽 여행도 보내주셨고 돌아가시기 전엔 성훈이 앞으로 시골 땅도 주셨잖아. 그럼 지가 딴 때는 몰라도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엄한 정원이를 부려먹냐고. 진짜. 정원아, 너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기름냄새 맡아가며 전부치고 어머님 눈치 살피며 제게 닦느라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데 예랑이 제 편을 들어주며 밥 먹었는지 걱정을 해주자 그간 쌓인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에 예랑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눈매가 사납게 변해갔어요. 뭐야?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이고 일 시켰던 거야? 아 진짜 엄마! 사람이 왜 이래? 돈 주고 부리는 사람도 시간 되면 밥은 먹여. 하물며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을 쫄쫄 굶겨가며 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아들, 엄마도 아직 밥 안 먹었어. 굶은 건 똑같은데 어쩜 정원이만 챙기니? 그러자 예랑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낮에 나랑 통화할 때 냉면 먹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냉면은 밥 아니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어요. 정원아, 나와. 밥 먹으러 가자. 앞치마 벗고 빨리 나와. 성미씨,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날 텐데 먹긴 뭘 먹어. 이따 제사 끝나면 먹자. 야, 네가 이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우리 집 제사 참여 안 해도 되니까 가자. 밥 먹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얘랑은 독이 잔뜩 오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지금까지 일 다 해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일한 보람도 없이 욕만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나 하루 종일 밥도 굶어가며 이 주방에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그런데 결과도 없이 그냥 가라고? 적어도 힘들게 만든 음식 제사상에 올려서 할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갈 거야. 손주 며느리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셔달라고 할 거라고. 그거 보기 전에는 못 가. 제 말에 예랑이 한마디 하려는데 그때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내외와 고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다들 저를 보시고는 결혼 전인데도 기특하게 제사 음식 만들러 왔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얘랑도 더는 나가자는 말을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비록 그날 일로 몸도 힘들고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도 많았지만 아버님과 집안 어른들께 점수를 딸 수 있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얘랑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님이 회사 근처로 찾아와 명품 쇼핑백을 건네시더라고요. 안에는 고가의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예,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매번 나 혼자 제사 음식하는 게 화가 나서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러마.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 사과에 화가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내 편인 얘랑도 있겠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과 시고모님들도 있으니 시어머님 한 사람쯤은 내 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쿨하게 잊어주기로 했죠. 잠시 삐걱이기는 했지만 어머님과도 잘 풀렸고 다시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로 마주한다고 해서 서로 뜻이 통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어머님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거든요. 얘랑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을 다 말씀드렸었는데도 막상 혼수며 예단 얘기가 나오자 생판 모르는 남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혼집으로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너희 쪽에서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저도 그건 알지만 저희 집 형편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니, 그깟 혼수 몇 가지에 예단비 1억이 과하다는 거니? 너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남들이 들으면 니네 부모 보고 날 날강도라고 욕한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아파트까지 해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명의까지 얘랑 앞으로 해주신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요즘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 땡겨주고 홀대받는 부모들이 함둘이니? 지금이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하겠지만 받을 거 다 받은 뒤에도 그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러니 아파트 명의는 우리 부부 죽을 때 그때 성민이 앞으로 해주마. 대신 중간에 니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아파트 못 주니까 알아서들 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하게 되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전화는 매일 한 번 이상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가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자식이 있으면 뭐하니? 큰애는 미국에 있으니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막내딸은 지들 사는데 바쁘다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데 바깥 양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적적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니들이라도 집에 와서 있어야 우리가 덜 적적할 거 아니니?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이 정도 조건도 못 들어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전화하시고 문자까지 하시면서 전화 무난 인사에 매주 본가에 와서 잠까지 자라니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손으로 반전세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그랬죠. 자기야, 우리 그냥 우리 손으로 집 구하자. 우리가 가진 거에 대출 끼면 아파트는 힘들어도 신축 빌라 반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하러?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대출 이자까지 내면 살자고? 미쳤어? 게다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야, 난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빌라에선 못 살아. 빌라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치안이 안 좋잖아. 괜히 튕기지 말고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편하다니까. 편하긴 뭐가 편해? 하루에 한 번씩 문안 전화 드리고 매주 시댁에 와서 잘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그러고 사냐고. 차라리 좁은 집에서 월세 내고 살더라도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자 얘랑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형이랑 내 여동생 욕심 장난 아니야. 우리 형수님은 또 어떻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안 받아내면 나중엔 형이랑 성은이가 다 뜯어갈 게 뻔한데 그걸 포기하자고? 그깟 전화 한 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주말마다 캠핑 간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난리냐고.
야, 까놓고 말해서 다른 집들은 부모 능력이 안 돼서 집 못 해준다는데 넌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날리자는 말을 하냐? 그렇게 싫으면 너희 집에서 신혼집 해오든가. 막말로 나는 니네 친정에서 아파트 해준다면 하루에 3통도 전화 드릴 수 있어. 주말에 처가해서 이틀 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해준다는데 넌 너무 네 이속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솔직히 듣기 좀 그래. 결혼식을 앞둔 상태라서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얘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렸어요. 알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닌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하지만 덜 먹고 덜 쓰고 살더라도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나 혼자 편하자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파토가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혼수와 예단비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몇 가지 안 되는 혼수라고 하셨지만 혼수 목록에 적힌 대로 준비를 하자니 대략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예단비까지 하면 제가 결혼하는데 3억 이상이 드는 셈이었어요. 저희 집 형편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제가 모아둔 돈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면 1억 8천 정도가 최선인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어차피 우리가 쓸 거니까 저렴한 걸로 사서 경비를 줄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1년에 우리 집 몇 번이나 오시겠어? 그리고 쓰는 사람이 편하면 그만이지.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로 사. 얘랑의 배려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예산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도 다 정리해놨고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잘 끝이 났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지에 막 도착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어머님이 먼저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톡을 마치려는데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물으시는 거예요. 결혼 선물로 들어온 액자를 집안에 넣어두시겠다고요. 잠깐이었지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알려드려. 우리가 돌아가서 비번 바꾸면 되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은 생각도 않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즐겼죠. 그리고 일주일 뒤 항공편이 바뀌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하게 된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채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채워놓은 혼수들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현관문 번호키가 눌리더니 어머님과 시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판 냉장고는 제가 받은 거 같지? 세탁기랑 TV는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그 외의 건 적당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식기세척기 하나 남았나? 내일 오빠랑 올케 오기 전에 팔려야 되는데 걱정이네. 근데 내일 와서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갑게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애초에 내가 해오라는 모델로 해왔으면 번거롭게 당근마켓에 팔 필요도 없었잖아.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혼수는 해왔어야지. 어디서 죄다 싸구려로 사다 놓고는 혼수 해왔네 포만 잡고 있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까 두고 봐. 지난번에 네 할아버지 제사 때만 해도 그래. 평소에 그게 얼마나 성민이를 구워 삶아놨으면 그 착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가족이 고생이라고.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는지? 엄마가 너무 무르게 대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결혼 안 시킬 자신 있다더니 이게 뭐야? 걔가 이렇게 독한 애일지 낸들 알았겠니? 일부러 걔 바쁠 시간이랑 잘 시간만 골라 수시로 전화하고 사사건건 문자에서 트집 잡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괴롭혔는데도 그게 파혼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걸 어떡해? 일부러 집 명의도 성민이 앞으로 안 해주고 혼수에 예단비로 1억이나 요구했는데도 이게 기어이 맞춰오잖아. 이렇게 꼼수를 써서 싸구려로 혼수해온 거 알았으면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억지 써서라도 파혼시키는 건데 아우 이 여우 같은 게 아주 감쪽같이 날 속였잖아. 하여간에 없이 사는 것들이 괜히 칠극에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죽어라 버티는데 나처럼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년.
내가 아주 살이 다 떨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괴롭힌 것도 그렇고 과도한 혼수에 억대 예단비는 얘랑한테서 저를 떼어놓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얘랑 봐서 참고 아버님 봐서 참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 믿고 참아왔으니 병신짓을 한 셈이었죠. 안방에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하는 얘기를 훔쳐듣던 우리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거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녀가 우리 두 사람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뭐예요. 니들이 여긴 왜 있니? 신혼여행에서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정원이가 과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엄마가 우리 갈라놓으려고 한 짓이었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건데? 정원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길 빌어야지. 어떻게 신혼살림까지 몽땅 내다 팔 수가 있냐고. 엄마, 정말 내가 아는 우리 엄마 맞아? 그러자 어머님은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거지 같은 걸 데려와. 넌 네 부모 체면은 생각도 안 하니? 학벌도 딸려, 인물도 딸려, 심지어 사는 꼴은? 내가 아주 쟤 때문에 이젠 친정나들이도 갈 수가 없어. 네 외삼촌이 네 결혼식 한다니까 며느리는 어느 집안 딸이냐고 묻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니? 내가 왜?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화도 아까워서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한테 내 에너지를 쏘는 것 자체가 낭비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다 털어버리자 결심했어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봤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괜한 수고하셨네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끝내드렸을 텐데. 신혼여행 간 사이 자식 집에 들어와 혼수까지 훔쳐서 팔아야 될 정도로 제가 싫으시다는데 별 수 있나요? 헤어지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은 많은지 몰라도 머리는 좀 딸리시나 봐요. 헤어지라는 말 한마디면 될걸.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으니 말이에요. 자기야,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쯤에서 파혼하자. 나도 나 싫다는 사람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거든. 대신 난 이번 일로 손해본 건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파혼에 따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야겠거든. 멍청하지만 돈 많은 자기 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즐거웠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하고 온 저를 보시곤 기가 막혀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라도 그 집이랑 연을 끊은 게 다행이라며 애써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돈보다는 내 딸 자식 행복이 중요하다시면서요.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예비 시댁에 소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비 시아버지께서 예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곤 예비 시어머니를 대신해 용서를 비셨어요. 혼수와 예단비는 물론 위자료도 충분히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버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 뒤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제게 반환된 혼수 비용과 예단비 그리고 위자료는 어머님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돈에서 지불됐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을 떼어내려다 결국 자신이 이혼을 당하게 된 셈이죠. 저와 얘랑은 파혼은 했지만 여전히 연락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공연도 보곤 해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억지로 떼어낼 생각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파혼의 원인인 어머님도 이젠 안 계시니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요. 주변에선 그러다 다시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그거야 모르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얘랑도 저도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